그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인식이 되게 마련되어서 한살림의 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내용들을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게 협동조합 한살림의 정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일반 원리가 아니라 한살림 안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사업자로서의 한살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는 이제 정책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에서 한살림 물품 이제 한살림이 유기농이다. 한살림 물품을 유기농 물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기농을 이루는 이제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농산물을 지칭할 때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무공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무공해라는 건 사라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농산물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농사라는 행위 자체가 환경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환경농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친환경 농업, 환경보전형 농업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말들이 있어요. 한살림 정책도 한살림 농업 정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용어들이 하나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용어들이 번갈아서 등장을 해요. 지역 순환 농업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건 전체적인 농업 시스템을 연결을 하지만 그 다음에 지역 순환 복합 농업, 환경 보전형 농업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유기농업, 환경농업 이렇게 그 안에서 용어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법적인 명칭은 이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제도로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이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각각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명명된 맥락이 있어요. 네. 이거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유기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유기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유기농업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세계관이야. 유기농업이 기술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법적으로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농약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쓰면 유기농업입니다. 근데 다투입 농업, 그러니까 다투입이라는 건 무언가를 많이 투입한다는 거예요. 다투입이 유기농업의 세계관과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우리는 유기농업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유기농업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기술이 아니라 세계관이라고 할 때 유기농업의 세계관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 출발을 합니다. 유기농업의 맞은편에 있는 농업이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관행농업이죠. 근데 사실 관행농업이라는 영명도 되게 우스운 거죠. 관행농업이라고 부르는데 관행농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혹은 세계관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녹색혁명형 농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녹색혁명형 농업. 녹색혁명형 농업이 이제 그 특징이 형질이
우수한 F1 종자. F1이에요. 그러니까 F1 종자를 키워가지고. 그럼 특징이 뭐죠? F1 종자는 F2에서는 이제 이 발화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씨앗을 자꾸 구매를 해야 되고, F1 종자는 또 이제 물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이제 투입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농업적으로 이제 그 녹색혁명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이에요. 원래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내에서 식물이 있고,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요. 동물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요. 미생물은 동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흙으로 만나요. 그리고 흙은 식물의 양분이 되고요. 이런 순환 체계가 원래 지역 공간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녹색혁명형 농업은 이 순환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려요. 단절해요. 여기에서 제초제가, 여기에서 살충제가, 여기에서는 살균제가, 각각의 순환의 고리들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양분을 가져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혁명형 농업의 특징은 원격지간 순환이에요. 원격지, 이런 순환을 하는데 원격지 사이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원거리 순환이죠. 그러니까 종자로 어디 멀리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자를 위한 양분이 되는 흙에서 양분을 얻지 못하고 비료를 외부에서 멀리서 가져다가 양분으로 투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녹색혁명 농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의 맞은편에 이제 유기농업이 있는데, 실은 유기농업도 지역 안에서 이런 고리들을 만들지 못하면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 이런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기질 비료 사서 쓰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지역 내에서 이제 순환의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 순환 시스템, 녹색혁명형 농업의 맞은편에 있는 유기농업 체계를 지역 순환형 농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 순환형 농업, 녹색혁명형 농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기농업은 지역 순환형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지역 내에서 순환한다는 의미이고요. 녹색혁명형 농업은 원격지에서 순환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순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순환의 종류가 있어요.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도 순환을 하죠. 생물도 먹이사슬 구조에 의해서 생물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양분도 순환이 돼요. 양분도 예를 들면 뭐 연어가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뭐 설새들의 이동에 의해서 설새들의 분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분도 순환이 되고, 태풍, 무역풍 이런 것들도 양분 순환 체계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체계들이 모여서 이제 순환 시스템이 지구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지역적으로도 완성이 되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래서 유기농업의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1. 다양성, 2. 순환성, 3. 관계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양성과 순환성과 관계성. 다양해야죠. 생물의 종다양성이 확보돼야죠. 그 다음에
순환 주기의 다양성도 확보가 돼야 돼요. 어떤 것들은 하루를 주기로, 어떤 것들은 한 달을 주기로, 어떤 것들은 계절이나 연간을 주기로 순환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순환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체계여야죠.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건 이것들이 상호 우존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성은 상호 우존성인데 상호 우존적 관계성. 그러면 이러한 유기농업의 정신이 한살림이라는 사업 시스템 안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나를 살펴볼게요. 한살림 한살림의 그 시스템적으로 볼 때, 사업 방식을 볼 때, 한살림의 사업 시스템은 직거래 약정 시스템이에요. 직거래 약정. 직거래 약정인데, 직거래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약정도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 한살림의 직거래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저기 농민들이 아파트 시장에 와서 좌판을 열어요. 직거래죠. 그죠? 그 직거래하고 한살림의 직거래 어떻게 달라요? 혹은 로컬푸드 매장들이,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있잖아요. 생산자들이 아침마다 가서 채워 넣어요. 따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서 선택을 해요. 그 직거래와 한살림의 직거래는 어떻게 다르죠? 구분이 돼야죠. 우리 직거래를 한다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직거래는 건강하고 싱싱하고 그다음에 유통의 주기를 짧게 해서 그래서 유통 마진을 배제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좋은 구조지만 우리는 직거래에서 한살림의 직거래는 그걸 넘어서는 다른 지점의 해석들이 다른 지점에서의 내용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유기농업의 세계관이 시스템적으로 성립이 돼요. 한살림 직거래의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 거래를 합니다.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거래를 해요. 공동체 거래를 왜 하냐? 유기농업은, 친환경 농업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물도 같이 쓰고요. 농약은 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거래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하는데 생산자 개인과 소비자 집단이 거래를 하면 누가 유리해요? 소비자 집단이 유리하죠.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돼요. 혼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저쪽 생산자는 같은 참외를 한살림에 출하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 받는지 어떤 사양을 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예요. 그래야 생산자를 스스로 조직해서 집단적 주체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 지역농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순환은 지역 단위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격 지방 순환은 제대로 된 순환이 아니죠. 순환의 고리가 단절된 거예요. 지역 단위로 순환이 일어나려면 지역 농업에 대한 전망들이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역 농업을 전망하기 위해서, 지역 농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동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살림이 물품을 받아준대. 한살림에 출하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유기농업 해보자. 이렇게 옆에 있는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공동체 거래가 이 안에서 이걸 위해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역순환 관점에서. 두 번째, 종합거래를 합니다. 종합거래. 종합거래가 뭐냐면 복수의 물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거래를 할 때 녹색혁명의 농업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단작이에요, 단작. 성주에 가면 참외만 있고요. 의성에 가면 마늘만 있고. 이게 원래 종래의 농업 시스템이 이러진 않았어요.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체계에서는 이렇게 농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녹색혁명용 농업에서는 지역 간 분업의 체계가 마련이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지역에 뭐가 더 유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기후 풍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데 모든 농사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간 분업의 체계가 단작을 낳는 거예요. 지역 간 분업의 체계가 심화가 되는 그게 뭐죠? 그런 게 신자유주의예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런 단작을 넘어서려면 한산림에서 성주 의성의 생산자와 거래를 하는데 의성에서 마늘만 가져오면 될까요? 마늘 말고 다른 것도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예요. 두 번째, 마늘을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전염병이 와서 고추 농사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아직 한산림과 거래하는 다른 물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해요. 고려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종합거래요. 그래서, 근데 공동체와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농민 단위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거래할 때 목수 거래를 하는데 한 생산자와 여러 품목을 거래하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나누어서 장로를 나누어서 거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거죠. 이게 종합거래예요. 그래서 공동체 종합거래를 통해서 이런 순환의 과정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지역. 예. 순환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 거래, 그러니까 공동체 종합거래, 그룹 종합거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룹 복수거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거래와 다르죠. 다른 지점에 존재하죠. 그 다음에 약정이 있어요. 약정. 아까 그 생산자 소비자의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정은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격과 사양과 양을 생산자는 책임을 지고요. 소비자는 인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생산하면 인수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직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약정의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례적인 직거래에 그쳐요. 그러니까 약정의 체계가 뒷받침되어서 한살림의 직거래가 지역순환이라는 농업의 지역순환형 농업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순환이라는 이 농업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약점. 책임 생산하고 책임 소비를 하는데 가격에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살림에서도 적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것들은 이제 물품이 모자라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모자라는 경우보다 적체되는 경우가 더 고민이 많겠죠. 한살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전 약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체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는 게 동원하는 게 이용 결집 효소예요. 이용 호소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 살 거 2개 사달라 하고 문자로 보내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동원하는 게 가격이나 네. 세 번째로 동원하는 게 이건 좀 어렵지만 가공이죠. 가공. 한상인 물품에서 가공품의 그 개발 과정, 확대 과정도 이러한 이제 등유품이나 그 이면 농산물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게 외부 출하를 하는 거죠. 시장 출하를 하죠. 근데 생산자랑 약정을 한다는 건 동일한 가격으로 약정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으로. 쌀을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말에 그 벼생산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살림 쌀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2년인가 2013년에 정점을 찍고요. 쌀 이용량이. 그 다음에 계속 줄었어요. 이용량이. 줄었어요. 오히려. 조합원은 느는데 조합원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쌀 이용량은 점점 줄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당연히 쌀 이용량이 늘어야 되는데. 근데 쌀은 한살림의 상징적인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약정량을 늘려야 되는데 차마 늘리지는 못하고 이때를 정점으로 해서 쭉 천상유지를 한 거예요. 올해 이게 처음으로 같아지니까 다시 같아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올해 다시. 근데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외부 출하도 선물도 주고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선물 주고 막 그랬잖아요. 농산물 이런 매장 가서 행사하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 출하를 해야죠. 근데 외부 출하를 할 때 쌀을 외부 출하하게 되면 지금도 한살림 쌀 가격이 높아요. 쌀 비싸다고 조합원들 이야기를 해요. 이건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생산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한살림의 물품 마진율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 정도인데요. 쌀의 경우에는 15%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쌀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살림 내에서 이걸 해소를 못하잖아요. 그럼 외부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한살림이 인수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살림에서 외부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돈은 다 주고 인수도 이만큼 다 해요. 그리고 밖으로 내는 거죠. 작년에 사교급 쌀로 그 농협을 통해서 냈는데 고산 농협을 통해서 냈는데 이 차이만큼 한살림이 이제 부담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 안정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0.1%, 소비자가 0.1%씩 적립하는 가격 안정 기금이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정을 위한 장치로서, 그러니까 책임 생산과 책임 소비를 위한 장치로서 가격 안정 기금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살림 물품의 가격 탄력성은 일정하게 있어요. 규정에 불과하면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이내에서 가격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생산자들이 이 물품 가격이 시중에 워낙 높아가지고 한살림을 출하하는 것도 외부에 출하하는 게 이익이 훨씬 클 경우에 외부에 출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대한 보전도 일정하게 작동을 하고 이런 때에 대한 보전도 작동을 합니다. 한살림의 가격 탄력성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확인결정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맞은편에는 생산안정 기금이 있죠.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산비의 50%를 보장받습니다. 생산안정 기금도 생협은 조합원은 물품 가격의 0.1%를 그다음에 생산자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종을 심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면 모종비 50%를 줘요. 다시 다른 농사를 다른 작물, 다시 모종을 심으면 되니까. 근데 거의 수확 시기에 농사를 망쳤어요. 수확 시기에 농사를 망치면 그동안 들어갔던 자재비, 인건비, 모종비,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50%를 보장해줘요. 물론 이제 50% 넘게 보상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비농자의 경우에는, 혹은 소농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잡곡은 60%까지.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을 해줘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는 보장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계속해서 모금 운동을 했었어요. 뭐 병충해가 한번 돌면 그때도 모금 운동을 했었죠. 근데 이게 모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동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제도로서 만든 게 생산안전기금이죠. 생산안전기금이 있어서 아까 직거래, 그러니까 종합거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생산안전기금이 생산자의 생활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안전기금의 맞은편에 생산안전기금이 있는 거죠. 이게 이 과정이, 이 약정의 과정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그 전에 한살림이 약정을 책임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아산 당진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산 다시는 일이죠. 아산 예전에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농업용수 문제로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유기인증이 전부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아산 지역이 이제 한산림에서 제일 쌀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에 약정이 전부 취소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죠. 근데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인증 딱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한살림 쌀 이것만 해서 외부 출하하지 않고 한살림 조합원들이 다 이용을 했었죠. 이게 이제 책임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아까 명태는 이제 한살림 민주적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건 책임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조합원들하고 만나시면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까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순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한살림에서 농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 농민, 농촌을 함께 보는 거예요. 농촌에는 농사일 말고 다른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소득 수단이 있어야 농촌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농업 그 자체도 정당하게 자기 평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농민의 생계도 생활도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을 함께 보는 게 지역순환형 농업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따로 분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공공장들을 생산지 옆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콩이 생산이 되면 그 옆에 두부공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공산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가공정책 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장치가공사업과 단순가공사업 두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장치가공 시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단순가공은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단순가공의 경우에도 이제 한 생산지가 일정한 양을 넘으면 가공산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2산지, 제3산지를 만들어요. 제2공장, 제3공장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농촌 종류를 함께 염두에 두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지역 순환형 농업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축산이 있어요. 축산이.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벼를 베서 벼의 부산물인 볏짚을 소들이 먹고 소들의 그 벼를 모아서 분변을 모아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미생물이 작동을 하죠. 흙으로 가고 다시 그걸 식물이 흡수하고 양분을 식물이 흡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축산이 핵심인데 경종 축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은 밭갈경 씨 뿌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농업이 경종 농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 농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이 구조가 축산까지 들어가서 순환의 구조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옛날처럼 그러려면 농가마다 소도 한 마리씩 있고 돼지 한 2마리씩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자 해서 지금 괴산과 아산, 특히 아산 지역이 한살림의 이런 순환농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산에 가면 이제 그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벼가 생산이 되고 주부도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종축산의 구조, 한살림이 바라는 경종축산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아산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유기농업의 세계관이 다양성과 순환성과 상호우적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게 한살림 물품이죠. 한살림 물품. 한살림 물품은 근데 우리가 한살림 물품과 일반 시중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가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물품이 더 안전해, 더 사양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물품에 담겨있는 가치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즉석밥이 있어요. 즉석밥. 나왔다가 이러저러 사유로 지금 안 나오죠. 즉석밥이 있는데 즉석밥을 희생학은 조합원의 이용 편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간편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협은 일하는 여성의 자립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기는 스스로 여성 녹색 생협이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는 여성의 자립하는 삶. 또 어떤 곳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 쌀에 대한 고민, 식량 자급에 대한 고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고민
만들었어요. 즉석밥. 즉석밥이라는 물품 동일하죠. 그 안에 뭐 사양도 같을 수 있어요. 가격도 같을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다른 거죠. 물품을 통해서 생협의 운동, 협동조합의 운동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협이 어떠한 운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한살림의 이 가치들이 지역순환과 관련한 유기농을 바라보는 이 가치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건 이제 물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예. 저기 물품을 보면 어느 생협은 저기 그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회의를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 회의 간식을 이제 생협으로 막 준비를 했는데 물은 삼다수가 뭔가를 갖다 놨더니 그 생협 관계자분이 다음부터는 우리 생협에서 물 나오니까 그 물로 준비해달라고. 근데 물이 상품이 될 수 있나요? 물은 공공재죠. 이게 필요해요. 깨끗한 물이 필요하죠. 건강한 물이 필요하죠. 건강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에 운영하는 건 상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혹은 정수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정수기를. 집집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집집마다 정수기를 갖추는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수도관을 교체하고 수질 개선을 하는 게 좀 더 맞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해결하는 거죠. 필요를 모아서. 근데 어쨌든 물이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물을 상품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물품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참치가 있어요. 참치. 근데 참치에 사용되는 기름이 면실류죠. 그래서 GMO로 만들어진 거니까 GMO 면화에서 추출한 것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참치는 괜찮아. 근데 현재의 식량산업을 보면, 식량산업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참치를 먹는 게 맞나? 면실류는 사실 보조적인 거고요. 핵심은 참치를 먹는 거죠. 참치잖아요, 참치. 참치를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물품 하나에 이런 이제 우리의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 물품을 보고 판단을 하죠. 다시 물품 얘기는 이 정도로 가격을 통해서도 이런 이제 가격이 어떻게 이 사업체와 연결이 되냐면, 혹은 이제 운동과 연결이 되냐면, 아까 어떤 생협의 모토가 뭐냐면, 이 좋은 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요. 좋은 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은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건강한 먹을거리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의료비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먹을거리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죠. 그게 맞는 사회이고요. 그래서 이 좋은 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모토에는 이러한 안전한 먹을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관점이 숨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한국 사회의 유통 시스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스템, 이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활동가들의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싶지만 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주는 거고,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들, 고민들을 해나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 좋은 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싸져야 돼요. 가격이 어떻게 싸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거래를 하지 않아요. 개인하고 거래를 해요. 개인하고 거래했다가 거래상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훌륭한 모토 아래 실은 이게 현실 사회에서 작동이 되는 그 이면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좋은 물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가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한 살림의 수준은 좋은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준이에요.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생산자의 생산비도 보장되고 조합원의 생활도, 가게 생활도 서로 고려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취약계층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건강한 먹을거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한살림에서 먹거리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먹거리 돌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역할, 그리고 한살림은 지역 안에 있잖아요. 지역 순환의 구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한살림 30주년 비전선언문에 보면 다시 밥이라는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이 되자고 했잖아요. 사회의 밥이 되자고 했잖아요. 우리만 건강하게 먹는 것 말고 사회의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의 밥이 되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특히 정말 먹을거리와 관련해서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장차가 아니라 당장 있어야죠. 지금 나의 활동의 범위 안에 그것들이 잡혀 있어야죠.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한살림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협동조합 생태계,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촘촘히 짜여지고 더 확장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우선 한살림에 대한 이야기,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1981년에 압구정동에 작은 가게가 하나 만들어져요. 압구정동에. (1986년에) 제기동에서 한살림이 만들어지죠. 그 전에 뭔가 있었어요. 한살림이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그 원주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남한강 홍수가 어쩌고저쩌고 장희순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 전에 뭐가 있었냐면 풀무원 농장이 있었어요. 풀무원 농장. 원경선 선생님, 원경선 할아버지, 원경선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2013년인가 돌아가셨었어요. 유교농업의 선구자시고요. 위인전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이 있고 원경선. 그 풀무원 농장이 뭐냐면 무소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공산사회를 실험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50년대에 이제 불황자,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부천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공동체. 정말 그때에도 이제 이 무소유 공동체를 했었는데, 1970년대에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70년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한 곳이고요. 60년대, 70년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때에 1976년인가 이때쯤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 단체인 정농회가 만들어집니다. 발을 정자를 쓰는 정농회. 누가 저한테 한국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만 손을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정농회라고 합니다. 그랬던 곳이에요. 아주 훌륭하죠. 한살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과정들이. 그리고 풀무원이라는 작은 가게. 여기에서 생산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팔았죠. 도시 소비자들에게. 그런데 풀무원은 주식회사라는 구조를 선택했고요. 방식을 선택했고요. 한살림은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지금 2017년 말 현재 풀무원의 숫자를 잘 모르겠고 풀무원의 매출액이 2조 2천억이에요. 한살림은 4천억 정도 하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바른목걸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 바른목걸이와 관련한 그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기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른목걸이 쓰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이제 슈퍼 가서 풀무원 두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유정만 사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 책임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사회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혹은 원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한국사회 농업에 어디가 더 많이 기여를 할까요?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생명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뭐 저기 중국산 콩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국산 콩 가지고 만들지만 근데 여기도 한국사회 농업의 발전에 또 이제 다른 먹을거리 확산에 기여를 했어요. 이유도 그러하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 그냥 돈을 가지고 사회를 내어놓는 거 풀동원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한살림보다. 한살림은 되게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살림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고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질문이 있으시죠? 예. 아니. 왜? 손예진이 풀무원 손녀딸 맞냐고요? 손내진이 원경선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혜영 지금 이제 국회의원하는 원혜영 씨가 하다가 원혜영 씨가 이제 그 남수라는 서울대 친구랑 동업을 해서 운영하다가 그분한테 아예 넘기고 이제 본인 정치권으로 떠났고요. 손씨 없어요. 그 임원 그런 것은 있겠죠. 아무튼 잠재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손자였습니다. 어쨌든 한살림이 이 원래의 마음에 혹은 한국 사회의 농업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우리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산자의 생활이 보이고 한국 농업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뭐 다른 좋은 먹을거리를 이웃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걸 이행이라고 했거든요. 이자 옮길 이자예요. 옮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행의 과정에 있고 이행합니다. 이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행한 사람들, 한살림의 경험 안에서 이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마음에 가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방식 또한 한살림의 그 사업 운영 방식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 중심의 구조라면 한살림의 사회 기여 방식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원보다 훨씬 작지만 기업 규모에서는 상대가 안 되지만 한살림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살림을 통해서 변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이죠. 까르푸가 있는데요. 까르푸 옛날에 까르푸 있었어요. 서울에도 상암동 거기에 까르푸 있었고요. 까르푸 있었는데 까르푸가 이제 유통기업, 다국적 기업인데 세계 2위 월마트가 1위고 까르푸가 2위. 까르푸가 이제 한국에 진출했는데 1998년에 진출했는데 2006년에 철수를 했어요.
2000년에 철수를 했고 그 만화 송곳이라는 만화를 보면 프랑스계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 종업원을 다 직접 고용을 해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파견 인력으로 고용을 해요. 말하자면 캐셔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 송곳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아무튼 그 까르푸가 한국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철수를 해요. 2002년 철수를 하면서 왜 철수했냐면 현지 적응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보면 차고 넘쳐요. 식품이랑 농산물 이런 것들을 되게 유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다뤄. 코너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눈높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결론은 현지화 실패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에 매각을 했냐면 이랜드 그룹에 매각을 해요. 홈에버에 매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를 벌어갔냐면 600억 달러. 우리 돈 6천억을 남겼어요. 시세 차이가. 그러니까 매각을 통해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 적자를 다 해소하고도 600억 불, 그러니까 6천억 원의 돈을 걸어가지고 갔어요. 프랑스로. 예,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수반해야 될 돈이 그걸 간 거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철수하고 나서 홈에버에서 뭔 짓을 했냐면 고용승계를 안 해줬어요. 원래 그 인수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승계, 전원 고용승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승계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조끼 입고 막 싸우고 계속 투쟁을 했었죠. 그걸 그린 만화가 송곳이에요. 송곳. 재밌어요. 예. 창비에서 6권짜리 나왔고요. 1독을 권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또 그것만 있나요? 노동자들의 아픔만 있나요? 까르푸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게를 접어야 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업 유통망들이 장악하는 사회구조, 유통구조에서는 그 유통에 맞춰서 생산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 이마트가 있으면 부산에 있는 이마트에는 부산에서 생산한 물품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서울 어디에서 안양 어디에서 생산한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격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곳들에서 생산한 것들로만 채워져요. 지역의 경제순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사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까르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랜드가 제일 나쁜 기업이죠. 그래서 내슈럴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발란스
저 미국 상표인데 그거 국내 유통권을 아마 이랜드 그룹에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까르푸가 한국에서만 이렇게 철수한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철수를 했어요. 스위스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옛날에 오래전에 KBS 스페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스위스에 스위스 시장에서 진출을 했는데 2008년에 철수를 했대요. 2008년에 한국에서 2006년 철수했는데 스위스에 12개 큰 매장을 설치했다가 2008년에 철수를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넘겼냐면 까르푸를 인수한 데가 어디냐면 쿱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 소협에서 스위스 생협에서 까르푸를 인수를 했어요. 그 스위스는 스위스의 첫 번째 유통기업이 미그로 생협이에요. 두 번째 유통기업이 쿱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협동조합이에요. 둘의 점유율을 합치면 약 한 40% 정도가 되고요. 인구 700만 가구인데 500만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는 이제 매장에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슈퍼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 쿱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쿱 가게들이 있고 거점마다 큰 대형 마트는 이제 쿱 이제 대형 매장이 있어요. 쿱 스위스에서 여기를 인수를 했죠. 당연히 시세 차익이 담보가 안 됐고요. 시세 차익을 수익을 얻지 못했대요. 여기서 왜 철수를 했냐면 스위스에서는 현지화 적응을 실패한 게 아니고요. 경쟁에서 도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협들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그리고 쿱 스위스는 여기 그 다국적 제품들이 놓여있던 자리를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다 바꾸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미그로 생협의 모토가 지역으로부터 지역을 위해래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가능했던 건 스위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적어도 50% 이상이 사회적 경제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조차 낯설고 협동조합은 이제 막 시민권을 얻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걸 더 확장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른 협동조합들의 손을 내밀자고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원래 보험이 출연하게 된 게 협동조합으로부터 보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산업혁명 시기였고요. 산업혁명 시기에 우회조합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등장하는데 그 우회조합이 오늘날의 공제조합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 그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 읽어보면 묘사가 되는데 구빈원, 집단 수용소, 가난한 사람들 집단 수용소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죠. 정말. 가족 모두가 노동하지 않으면 또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주고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임금만 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탄광 지역에서는 마소가 끌어야 될 수레를 어린이들이 끌었어요. 발에 쇠사슬을 연결해가지고.
왜? 도망가지 못해서 서로 발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누가 부상을 당하거나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도 거의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상호 부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공제예요. 그리고 이걸 자본주의화해서 만든 게 보험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공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요. 농협에서 혹은 신협에서 공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과 좀 유사한데 보험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본의 한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는 삼성생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는 지금은 이제 업체가 조금 바뀌어서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민공제였어요. 현민공제. 현민공제가 뭐냐면 일본의 그 지자체 분체계의 도도 부현이에요. 그래서 가나가와 현민, 백성민을 써서 현민의 공제라는 거예요. 현민공제 상품을 현민공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마다 만들어져서 공제를 하는데 여기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공제 가입자하고 저기 먼저 소유자하고 같은 거예요. 삼성생명은 저기 가입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필요가 없죠.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삼성생명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생기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낮게 주려고 이것저것 조건들을 걸죠. 혹은 뭐 소송을 걸죠. 그래서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죠. 이게 주식회사예요. 근데 현민공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상해보험이 있어요. 상해보험을 해서 상해보험을 다 보험금 다 지급하고 나서 돈이 남았잖아요.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예요. 가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거죠.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일본 고베 지방에서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고베 대지진,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건물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일본은 지진 때문에 건물 보험 많이 듭니다. 보험회사들에서는 기둥이 하나 남았으니까 얼마를 깎고 너가 남았으니까 얼마를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현민공제에서는 아니 어차피 기둥 몇 개 남았다 손치더라도 다 처음부터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 매한 가지 아니냐. 그래서 최고 보장 금액을 지급을 해줘요. 돈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로가 다 끊기고 기관 산업이 다 그러니까 도로가 다 끊기고 해서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생협의 임직원들이 배낭을 메고 산을 넘어서 고베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긴급 구호 활동을 하죠. 그리고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멸종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가지고 건물 앞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약탈이 일어날까봐. 근데 생협 매장들이 문을 열었어요. 개방을 했어요. 고배 생협은 우리가 교류하는 그린코프나 생활클럽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배 생협이 세계 2위의 생협인데요. 고배 생협은 좀 우리 이마트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협동조합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는데 생협의 역사는 훨씬 깊고요. 그러니까 생협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을 열어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고베라는 지역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하고 시민들은 들어와서 이용을 하는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나씩 아시죠? 그래서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혔냐면 일본 신문에 고베에는 생협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베 생협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잘 모르고 장사만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고베 생협에도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한 자기 지향이 남아있었던 거죠. 일본 생협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을 이제 일본 생협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가가와 도요히코 책도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베 생협에 가면, 고베 생협 본부에 가면 가가와 도요히코 흉상이 서 있고요. 가가와 도요히코의 모토가 사랑과 우애였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상업화되었다고 비판을 하지만 그 안에 생협의 구조 안에, 또 생협 조합원들 안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지향이, 사랑과 우애라는 지향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게 지역사회, 지역,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한 5분 쉬었다가요. 앞으로 금방 마치겠습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저요? 운동 많이 하진 않아서. 굉장히 지식이 좀 많이. 말은 마치긴 했는데. 건강상이에요? 철학? 네. 세계관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제. 지식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생활을. 세계관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했다가, 건강상으로 다시 뭐, 건강상이라기보다도 함께 생활하니까. 관계상 네, 그렇죠. 98이 좀 미안하니까. 어울리는 게 좀 어려워요. 회식? 네, 하시고. 점심이나 먹을 때. 오늘 마치면 또 소스틱 갖고 뭐해요? 마시면은, 서로 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고. 그냥 진행이 좋다? 시원할 때 같이 시원하고 마실 때. 맞죠? 그리고 뽑아가지고 훔쳤어요. 선생님이 저렇게 막 디자인이 네, 저런 글씨잖아.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가지고